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게 이제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치열하게 됐는데요. 또 이 부분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운데가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 식민지 시대에 일본 군국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협력 파트너가 됐다. 이 가운데가 몽창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갔어요? 우선은 이제 양국 간에 늘 이 쟁점이 돼왔던 과거사 문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건너뛴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협력 파트너도 이 새로운 미래로 나가려면 이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저는 의도적으로 뺐다고 보는데요. 그냥 그러니까요.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빠지면서 이제 이게 공방의 주제가 됐는데 그런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저는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결론, 해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대위 변제라든가 네. 또 병존적 채무 인수라든가 따라서 이 피해자 소송 당사자들하고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냥 불정적으로 그냥 이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모두 그냥 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해법을 직접적으로 뭐 언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1 운동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 역사적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를 않고 그냥 이 소위 말해서 미래라는 이름하에 한일 관계 개선에 그냥 방점을 탁 찍으면서 여기서 이제 국민이 빠져 있는 거죠. 또 우리 국민들의 한일 관계나 이제 과거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 뜻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덮고 무시하고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1절 기념사라기보다는 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망각하자는 망각절 기념사 같은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역사 인식, 또 국민에 대한 또 대통령의 자세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그 일각에서는 현재 그 양국 간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전 정권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고 좀 더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시각들도 있고요. 또 지금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할 텐데 그럼 어제같이 그렇게 우리의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지 않고 가면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사, 한일 간의 과거사, 역사, 그다음에 이제 국민 이걸 그냥 덮고 무시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나름의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을 갖고 일본하고 이 계속 시도를 하고 진도를 나갈 텐데요. 그러나 역사와 국민이 빠져 있으면 국내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불씨 이것을 또 대통령 발로 또 정부 발로 던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그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과거사 문제가 선결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사실 관계를 사실은 그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 정권이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고 현 정부는 이제 반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같이 가져가면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본이 생각하는 대로, 일본이 또 의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 간의 문제라든가 외교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국의 요청이나 상대국이 뜻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삼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것은. 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 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외교적 해법을 갖고 일본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쉬운 문제였다면 그렇죠. 진즉이 풀렸겠죠. 진즉에 풀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득실, 또 국민들의 생각,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어렵지만 우리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문제를 너무 그냥 보따리째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재 이유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새로운 안보 외교 전략 20세기 이 들어서서 후반에 안보 전략 때문에 일본의 미국 입장에서의 대중국 견제라는 네. 이런 안보적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일본의 안보적 지위가 급상승했거든요. 네. 그건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사실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아베 전 정권부터의 아주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고 사실상 지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거기에 네. 또 여러 가지 또 외교안보적 미일 간의 관계, 외교안보적 조치 속에서 사실상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우리와 일본의 안보적 관계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보따리를 내준다든가 또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거 빨리 밀어붙여서 일본 밀어붙여서 해결해. 라고도 할수 이렇게 없는 하기 부분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가되 거기에는 미래 또 과거의 역사 그리고 국민 이 세 가지 기둥을 아주 냉정하고 균형 있게 보면서 해법을 모색하고 가야 된다. 이게 외교라는 게 또 그리고 한일 관계라는 게 이렇게 무척이나 어렵지만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어제의 기념사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특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제 친일론자라든가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근대화의 길로 갔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논리를 대통령 기념사에서 나왔어요. 네. 그게 당시의 세계의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조응하지 못해서 일제식민지라는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됐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근대화론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3.1운동으로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법통, 정통성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3.1운동 자체도 우리가 세계 변화에 조응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거기에 만세 부른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임시정부가 이 역설적으로 만들어졌다는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매우 가볍기도 하지만 위험한 인식이다. 그냥 단순 기술적인 약간 그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인식 자체의 문제라고 근본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이신 보고 거고. 있습니다. 그 어제 또 기념식장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5개월 만에 만났는데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고 또 그 전에 뭐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마지막 수락연설 때 네. 당대표 되고 영수회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대통령실 반응이 뭐였냐면 여야의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면 만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 분위기에서 여야가 상황이 좀 정리될 때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해석은 그랬죠. 네. 당시 국민의힘도 권성동 비대위 체제였고 네. 또 이재명 당대표도 막 당선 대표로 됐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모양새가 좀 정리가 갖춰졌을 되면 때. 하겠다라는 이제 통상적인 그런 이제 반응으로 봤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냥 할 수 없다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이 올해 들어서 국민의힘의 또 논평이 나옵니다.
범죄자와 어떻게 영수회담하냐. 네,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잡아들이겠다.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사법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반영이 되니 만나지 않을 것이고 만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야당 이야기를 해보면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습니다만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심각한 상황이죠. 우선은 저는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장을 정했어야 된다고 봐요. 아, 네. 네,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에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뇌물 받았다, 정치자금 받았다 문제에서 배임 정도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요. 혐의 입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성남 FC로 주종목이 바뀌었어요. 검찰의 주종목. 변호사 대납으로 또 바뀌다가 이건 정황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꼬리를 감추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또 위례 신도시. 그래서 이 번지수를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잡아넣겠다는 그런 것들이 역력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상 네, 당론으로 정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지금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분위기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자라는 분위기.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라든가 네. 마치 이것이 방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에 너무 겁먹은 거죠. 그래서 검찰이 저렇게 나오고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이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은 당론으로 정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이 부결시키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소위 반명 비명 네. 이런 쪽에서 태거 이탈해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40명 가까운 이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같은 당내 네. 정치인들끼리 의원들끼리 크게 민주당이라는 큰 차원의 어떤 걱정보다는 자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트릭이 되고 이중 플레이가 된 거죠. 자기 플레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무기명 투표니까 찬성표 던지거나 기권해버리고. 그럼 그들은 왜 앞뒤가 다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현주소가 저는 통상의 어떤 정치적 금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자, 부결시키자면 이게 그렇게 가는 것인데 여기 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이 매우 드문 경우고 이상징후라고 보는 거죠.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규율과 통제와 또 정치적 합의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 플레이를 한 거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당이 결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심점이 돼야 되는 이 대표의 지도력의 문제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표가 거취를 제대로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일각의 시각들에 대해서는요. 우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물러나라는 요구들이 엄청났어요. 예? 물러나라는 요구들이. 그러나 이 뭐 초유의 사태지만 상대당 또 검찰 이런 데서 난사를 해대고 공격을 해대고 네. 침몰시키기 위해서 막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은 이건 매우 드문 거고 말씀드렸지만 부결시키자고 해놓고 딴짓을 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불신으로 자리 잡고 앞으로 민주당의 향배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분열도 그냥 분열이 아니고 아주 저열한 분열의 양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선검 후민이에요. 먼저 검찰의 이런 정치보복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막고 그다음에 기소 이후에 국민들의 판단, 민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총선 전에 몇 달의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때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민심을 얻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나 희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돼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으로 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정치보복 행위가 가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큰 선거 앞에서 네. 이재명 대표처럼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런 상황 아니라 하더라도 물러난 사례들은 그럼 왜 물러났습니까? 그게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 혹은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그런 이 신호들이 오면은 물러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폭탄이 쏟아지고 있을 때는 선검 먼저 지금은 검찰에 어쨌든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하시는 거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 현재 지금 어쨌든 엄연히 발생한 이 갈등 봉합이 될까요?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될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를 문제 제기하고 이재명 대표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대안 인물과 대안 세력으로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처방 없는 갈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거죠. 대안이 있으면은 그거는 또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네. 인물과 세력의 대안이 마땅치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이 대체되잖아요. 이 대표 체제가 그러면 더 큰 분열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쳐다보게 만들고 민심을 그래도 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물과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현 대표를 쓰러뜨리고 총선을 간다 그러면은 그게 더 분열과 위험한 총선 폭망의 가능성들이 된다. 더 커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